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헤르만 헤스의 소설 바로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한 천재 소년의 비극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쩌면 한 개인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세 번이나 버려지는가에 대한 정말 아픈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족과 사회의 그 무거운 기대로부터, 네. 두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최고로 만들었던 바로 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엔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우정으로부터마저 버림받는 그 과정이죠. 정말 처절하네요. 네. 오늘 저희는 한스 기벤나트라는 이 소년의 삶을 쭉 따라가 보면서요.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사회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서 천천히 그리고 또 완전히 으스러져 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1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네. 아마 듣고 나시면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 이야기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비극의 시작, 독일의 작은 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 이 아이는 그야말로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이에요. 그렇죠. 뭐 마을 역사상 이런 수재가 없었다. 다들 그렇게 칭송할 정도니까요. 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그의 아버지 요셉 기벤라트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현실적인 인물이라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자료를 보면 감정적으로 좀 메말라 있고 돈을 중시하는데 아들의 비범함을 엄청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아들의 내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약간 그런 인물로 묘사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비극의 씨앗인 셈이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스를 그냥 한 명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마을의 명예를 드높일 도구나 아니면 프로젝트처럼 여기는 거예요. 와, 도구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스의 재능을 키워줄 환경이 아니라 그냥 사회가 정해놓은 단 하나의 성공 공식에 그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만 하는 거죠. 그 성공 공식이라는 게 바로 주시험이었고요. 맞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부유하지 않은 집안의 수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엘리트 코스가 바로 그 주시험에 합격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목사나 교수가 되는 길이군요. 네. 이게 바로 한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수레바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한스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네, 정규 수업은 뭐 당연하고요. 교장 선생님의 그리스어 보충 수업, 목사님의 라틴어랑 종교 복습, 심지어 수학 선생님 개인 지도까지 받았다고 하잖아요. 숨 쉴 틈이 없는 스케줄이죠. 그렇죠. 특히 수학은 한스가 별로 흥미도 없고 뭐 실생활에 쓸모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도 논리적 사고를 길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강요돼요. 이걸 보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겪는 입시 현실이랑 너무 똑같아서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그 압박의 흔적은 어린 한스의 외모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창백하고 네. 병약한 얼굴, 앙상한 팔다리, 그리고 어린애답지 않게 이마에 잡힌 주름까지. 심지어 교리문답 시간에도 선생님 몰래 그리스어 단어장을 외울 정도로 정말 단 1분 1초도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걸 정신단련이라고 부르지만요. 네. 하지만 사실은 한 아이의 영혼을 체계적으로 갉아먹는 과정이었던 거죠. 시스템의 논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드디어 시험 전날이 다가옵니다. 근데 정말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요. 네. 그동안 한스를 가장 심하게 몰아붙였던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산책이나 하고 일찍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의 자비처럼 느껴졌겠네요. 네, 해방감을 느낀 한스는 곧장 강가로 달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러니까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낚시하고 헤엄치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 순간의 회상은 그냥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는 과정이었던 거죠. 낚시는 한스에게 잃어버린 유년 시절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하죠. 네, 지난 가을에 시험 준비 때문에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비워둬야 했던 그 토끼장을 도끼로 부숴버려요. 와, 그 장면은 정말 강렬했어요. 단순히 낡은 토끼장을 부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럼요. 이건 하나의 의식 같은 겁니다. 어린 시절의 나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행위인 거죠.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자신을 파괴해야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너무나 슬프고 잔인한 자기 확인인 셈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토끼장을 몇 번이나 부수게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산책길에서 만난 두 어른의 태도도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구두장이 플라이크 아저씨는 시험 그거 별거 아니다, 떨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위로해 주는데 네.
반면에 목사님은 실패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엄청난 압박을 주죠. 맞아요. 개인의 영혼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성공과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 이 둘의 충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안타깝게도 한스를 지배하고 있던 건 목사님의 가치관이었고요. 결국 한스는 슈투트가르트라는 대도시로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과정 자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고문처럼 그려지더라고요. 맞아요. 도시의 소음, 낯선 환경, 그리고 친척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건네는 초콜릿조차 한스에겐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렇죠. 결국 그 초콜릿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자기를 질식시키는 악몽까지 꾸잖아요. 네, 아니 그 어린 아이가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거대했으면 그 달콤한 초콜릿마저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만큼 내면이 극도로 취약해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시험장에서 정점을 찍죠. 아, 맞아요. 그 라틴어 시험. 네, 비교적 쉬웠던 라틴어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복도에서 만난 다른 학생이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 쉬운 문제일수록 함정이 있는 법이야, 이 말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네, 외부의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완전히 휘둘릴 만큼 그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달하던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한스는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고 확신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결과는 무려 2등 합격. 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죠.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라 하면서 낚싯대를 만들 칼을 사라고 돈까지 주고요. 그리고 한스에게는 7주간의 꿈 같은 여름방학이 주어집니다. 이 여름은 그를 짓누르던 수레바퀴가 잠시 멈춘 시간이에요. 아, 잠시 멈춘 시간. 네, 한스는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걸 보상받으려는 듯이 오직 낚시와 수영에만 몰두합니다. 이 시기에 자연 묘사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잖아요. 따스한 강물의 감촉이라던가 하얗게 핀 동미나리꽃, 매미소리 같은 것들이요. 네, 그게 단순히 풍경 묘사가 아니에요. 억압되었던 한스의 본성,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잠시나마 다시 숨을 쉬는 순간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스의 심리 묘사가 좀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이요? 다른 친구들은 교실에 갇혀 있는데 자기만 자유롭다는 사실에 우월감을 느끼고 심지어 그들을 좀 경멸하기까지 하거든요. 아, 네네.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된 기분도 맘객하고요. 바로 그 점이 이 소설의 깊이를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한스는 시스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시스템이 주입한 가치관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거죠. 아, 그는 경쟁에서 이겼고 그 승리의 대가로 얻은 투권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내적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증거는 그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쉬어도 그의 몸은 여전히 앙상하고 허약해요. 갈비뼈를 살 수 있을 정도 같다고 묘사되죠. 아, 이미 그의 몸과 마음에는 시스템이 남긴 깊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찬란했던 여름도 결국엔 끝이 오잖아요. 네, 꿈 같은 자유가 끝나고 한스는 이제 진짜 수레바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마을브론 수도원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운명적인 친구 헤르만 하일러너를 만나게 되죠. 하일러너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죠. 네, 하일러너라는 인물은 한스와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시를 쓰는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이자 규칙과 권위를 경멸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죠. 노력으로 최고가 된 모범생 한스와 노력 따위는 하지 않아도 모두를 압도하는 타고난 천재 하일러너. 이 둘의 만남은 예고된 충돌이었습니다. 하일러너는 정말 거침이 없어요. 한스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선생님하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뿐이잖아. 그렇죠. 한수로서는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자기 삶의 근간을 그냥 통째로 뒤흔드는 말이었을 겁니다. 네. 하일러너는 한스에게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를 통해 시와 문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기존 질서에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게 되죠. 하지만 이 위험한 우정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네, 한스는 점차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적에 곤도박질치기 시작해요. 잊었던 두통도 다시 그를 괴롭히고요. 당연히 학교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선생님들은 하일러너가 한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둘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한스를 따로 불러서 하일러너랑 거리를 두라고 충고까지 하죠. 여기서 시스템의 본질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학교가 원하는 건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천재가 아니거든요. 아, 자신들의 규격과 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모범적인 인재를 원하는 거죠. 하이러너의 천재성은 오히려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학교라면 오히려 하이러너 같은 특별한 아이를 더 잘 이끌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시스템은 그런 특별함을 위협으로만 받아들이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최우선 목표는 유지와 효율이기 때문이에요. 아, 유지와 효율? 네. 하이러너 같은 존재는 시스템에 균열을 내고 다른 부품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오류를 전파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와, 바이러스라니. 시스템은 개인의 특별한 재능을 키워주는 것보다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우정 같은 사적인 관계에까지 개입해서 통제하려고 드는 거고요. 결국 비극이 터지고 말죠. 하이러너가 그 억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가 결국 붙잡혀서 퇴학당하고 맙니다. 네. 자신의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이자 탈출구였던 친구를 잃어버린 한스는 그야말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아요. 이때부터 한스는 정말 급격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선생님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냉대하고 친구들은 그를 문제아 취급하면서 외면하죠. 아, 한스는 수업 시간에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거나 갑자기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해리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걸 단순히 신경쇠약이라고 진단하잖아요. 네, 그냥 휴식을 권할 뿐이죠. 진짜 원인인 시스템의 폭력과 그 정신적 압박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스를 그냥 버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최고의 영재로 애지중지 키워냈지만 쓸모가 없어지니까 고장난 부품처럼 그냥 가차없이 내던져버린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요양휴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이건 사실상의 퇴학 조치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거죠. 그렇게 초라하게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네, 과거의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한 채 오직 죽음에 대한 생각만이 유일한 위안이 될 정도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던 한스에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찾아옵니다. 네, 엠마와의 만남이죠. 네, 마을에서 사과 과즙을 짜는 날 우연히 만난 친척의 조카딸 엠마에게 생애 처음으로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게 되죠. 그녀와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그 서툰 키스는 그동안 죽어있던 한스의 감각을 일순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건 구원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망가진 정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또 다른 종류의 거대한 폭풍우였어요. 아, 한스는 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완전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의 정점에서 아버지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지죠. 네. 기계공이나 한번 되어볼래? 아, 신학교에 가서 위대한 학자가 되리라 믿었던 마을 전체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천재 소년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바로 수레바퀴가 한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바로 이 지점, 산산조각만 과거, 암흑 같은 미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현재의 감정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채 서 있는 한스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르만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통해 한 영재가 사회와 교육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어떻게 깔려 부서져 가는지를 아주 깊게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내던져진 한스의 모습이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스라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한 사회가 재능 있는 개인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과연 그 개인의 영혼과 인간성을 지켜줄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성공과 효율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100년도 더 전에 쓰인 소설이지만 이 질문의 무게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수레바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은 어떤 소중한 토끼장을 당신의 손으로 부숴버렸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